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하면 격해지고 다양한 전쟁과 함께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것이 제자백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통틀어 출현했던 사상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지난번 육아법가에 이어 3부에서는 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쟁에 필요한 전략, 전술 방면에서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쟁론에 관한 연구를 하는 제자백가를 병가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따지자면 춘추 전국시대의 모든 제후와 군주와 장군들이 다 병가 아니냐고요? 그들도 전략, 전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병가라 함은 병법서를 남기어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학자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싸워라가 아니라 전쟁에 관한 철학적 사상까지 담은 학파가 병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 최초의 병법서는 제나라 사마양저의 사마법입니다. 사마양저의 본명은 전양저이며 전시 집안이 나름 제나라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지만 그는 서자로 출신이 미천했답니다. 당시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안여에게 사마양저는 발탁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춘추시대 말기로 이 제나라에서는 전상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때였고 국내외적으로 알게 모르게 저러다 전상이 제나라 제후보다 더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전상의 후손이 제후를 갈아엎고 본인이 제후가 되어 전국시대로 접어들죠. 당시 제나라 제후였던 제경공은 어렵게 제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경공이 즉위하기 전에는 제나라 제후 쟁탈전으로 다소 어수선하고 잠시 제나라가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은 틈을 타 연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여 제나라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경공은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고자 했는데 재상 안영이 사마양저를 추천했죠. 양저는 전시 집안의 서자이지만 그의 문덕은 병사를 일으키고 그의 무덕은 적을 위협합니다. 주공께서는 사마양저를 시험을 해보게 하시옵소서. 제경공은 사마양저와 이야기를 한 뒤 그의 병법에 관해 논하고는 사마양저의 능력을 높이사 사마양저를 장군에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양저가 신분도 높지 않은데 갑자기 장군이 되면 군사들의 충성도가 다소 낮을 것을 우려해 사마양저는 제경공에게 귀족급 신하를 또 다른 사령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제경공은 장고를 붙여줬는데요. 첫 열병식에서 장고가 전날 과음을 하고는 약속한 시간 정오보다 더 늦게 나온 겁니다. 사마양저는 매우 분노하여 장고를 처형시켰습니다. 제경공은 처형을 막고자 신하를 보냈는데 이미 장고는 처형된 뒤였고 사마양저는 그 신하에게 장군이 군중에 있을 때는 비록 주공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마양저는 병사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상 사령관으로서 맨 앞에서 지휘하고 병사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생활하고 심지어는 부상당한 병사들도 자발적으로 출전하겠다고 할 만큼 사마양저와의 관계가 남달랐다고 해요. 그 덕분에 사마양저는 연나라와 진나라가 빼앗은 영토를 전부 수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경공은 사마라는 벼슬을 내렸고 그래서 사마양저의 이름이 사마양저가 된 거죠. 하지만 사마양저처럼 병사들과 서스럼 없이 지내고 병사들의 충성도가 남다르면은 그건 제나라의 중앙군으로서가 아니라 사마양저의 개인 사병화적 성격이 짙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나라 고위 귀족들은 사마양저를 모함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마양저는 해임된 뒤 얼마 안 있어서 병사하였습니다. 사마양저는 평생을 전장에 누비며 병법서를 작성하니 이것이 사마법입니다. 사마양저는 총 55편의 사마법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5편만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마법에는 전쟁에 관한 그의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요.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역시 춘추 전국시대 병가를 대표하는 단 한 사람을 꼽아야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이겠죠. 춘추시대 말기의 손무입니다. 바로 손자 병법의 저자죠. 손무는 원래 제나라 사람입니다. 이따가 말하겠지만 제나라의 또 다른 병가 사상가인 손빈이 손무의 후손이라고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손무는 제나라를 탈출해 오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당시 오나라의 왕은 춘추시대의 4번째 패자였던 함려였는데요. 함려가 손무를 등용하면서 손무의 병법서를 잘 읽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미 손무가 함려를 만나기 전에 손자 병법을 저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함려가 손무를 등용했을 때 손무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부녀자들 180명으로 군율이 잡힌 부대로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손무는 함려가 총애하는 후궁 2명을 사령관으로 삼고 부녀자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훈련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유희거리라고 생각한 아녀자들은 제대로 훈련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손무는 병사의 나태한 태도는 사령관의 책임이라며 함려가 총애하던 후궁 2명을 처형했습니다. 처형 장면을 보고는 부녀자들이 군기가 바싹 들어 훈련에 진지하게 임했고 3개월 만에 여느 군인 부대 못지않은 재식과 대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함려는 애첩 2명을 잃은 것에 매우 분노했지만
손무의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함려는 손무에게 오나라의 군권을 맡겼고 덕분에 함려는 초나라의 수도 영성까지 함락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손무의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병법서에 비하면 그나마 가장 그대로 전체가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중국사를 통틀어 전술가라면 누구에게든 손자병법은 필독서였고 삼국지의 조조는 자신의 웬만한 병법서는 모두 다 읽어봤는데 손자병법이 가장 심오하다며 아주 긴 주석글을 쓰기도 했으며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사관학교나 군산학교에서 손자병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 또한 손자병법의 덕후였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은 손자병법 속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글귀를 가장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손자병법 13편으로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계,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알려주는 작전, 공격의 성질을 따져보는 모공, 군대의 조직력을 따지는 군형, 용병술에 관한 병세,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내가 유리한 점을 파악하는 법에 대한 허실, 적보다 내가 먼저 유리한 것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군쟁, 전시에 갑자기 벌어지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관한 구변, 군대를 진구시키는 법에 대한 행군, 전장의 자연적 지형을 살피는 방법에 관한 지형, 전장의 상황적 지형을 분류한 구지, 화력을 사용하는 화공, 첩보전을 강조한 용간 등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첫 구절이 유명하죠. 전쟁은 국가의 대사다.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머리로만 전쟁은 국가의 대사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전쟁은 엄청나게 심각한 거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손무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싸움에 임할 때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냥 사람이 많이 죽지 정도가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고 내가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전쟁에서 이겨도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걸 알고 싸움에 임하라는 거죠. 군대를 동원하여 천리의 원거리에 출정하게 되면 백성이 부담하는 비용과 국가의 세금이 하루에 1000금이 소비가 되며 나라의 안팎에 소동이 일어나고 전쟁 물자의 수송에 동원된 백성이 도로를 메우고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집이 70만에 이르게 된다. 손무가 오나라 함려를 도울 때도 손무는 오나라 함려에게 무턱대고 나가려는 출정을 말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며 몇 번이고 말리곤 했었습니다. 손무에게 전쟁은 군주의 위협을 자랑하는 게임이 아니라 수십만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던 거죠. 손무의 손자병법이 그토록 가치를 인정받는 건 일단 손무가 세상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손무의 활동 시기는 춘추시대 말기, 전국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춘추시대 초기에는 전쟁의 양상이 패자를 꼽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제후국이 강하다는 것만 보여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에는 전쟁 그 자체보다는 회맹이 더 상징적이고 중요했죠. 하지만 전국시대는 회맹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약육강식의 시대 겁니다. 손무는 그 과도기를 살았던 인물이었고 손무는 앞으로 전쟁이 그처럼 잔혹해지고 비인간적으로 변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즉 시대의 변화를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무는 손자병법에서도 이 전쟁은 그냥 군사대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공력을 끄집어다가 투입하는 일종의 총력전으로 이해하고 파악했습니다. 손무의 전쟁관은 웬만하면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절대 장기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끝내야 하며 싸우지 말고 이기라는 말도 유명하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의 목적, 싸우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전투는 피해만 극대화하게 된다는 거죠. 손자병법이 그토록 위대한 건 손자병법 안에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현대전에 적용해봤을 때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에 적용해봤을 때 정확하게 그 결과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초나라의 오기가 쓴 오자병법이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손자병법과 전국시대의 오자병법을 춘추 전국시대의 양대 병법서로 평가하는데요. 전국시대 초창기의 인물인 오기는 초나라에 있으면서 변법을 시행했던 법가의 한 사람으로도 평가받는 동시에 병가의 사상가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초나라로 오기 전에 오기는 위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제후였던 위문후는 오기를 서하태수로 임명해 서쪽의 진나라를 막도록 했습니다. 오기는 무졸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창과 방패, 칼, 무거운 쇠뇌, 쇠뇌살 50개, 3일치 식량을 이고 백리를 행군할 수 있는 중보병 정예부대
병법이었습니다. 오기가 서하에서 강화한 군사력으로 진나라와 76번을 싸워서 64번을 이기고 12번은 무승부였다고 하네요. 그중 기원전 389년엔 음진전투라고 5만의 병력으로 50만 진나라군을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기의 거듭된 공에 시기 질투한 위나라 내부에서 오기를 모함하여 오기를 내쫓아버렸고 그 후에 오기가 초나라로 갔던 거죠. 오기는 위나라 때 무장으로 있으면서 위나라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던 기억을 토대로 병법서, 오자병법 48편을 편찬했고 현재는 6편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병법은 위나라 문후 혹은 무후와 오기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자병법의 내용은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 군사들의 질을 높이는 법 등 군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했던 그 명연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문구도 오자병법에서 따온 겁니다. 이순신의 연설은 필사즉생 필생즉사이고 오자병법에서는 필사즉생 행생즉사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병가의 이론가는 전국시대 중기 마릉전투에서 위나라의 방연을 무찌른 제나라 장수 손빈입니다. 손무의 후손으로 보이고 그가 마릉전투 이후 집필한 병법사를 손빈병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빈병법의 경우 오랫동안 유실되었다가 나중에 가서야 발견되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병가와 병법은 전국시대 말기 진시황 때의 진나라 울요자의 울요자 24편입니다. 울요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훗날 명나라의 방효유는 울요자를 읽고는 지나치게 어목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울요자는 전쟁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관한 내용도 많습니다. 다만 울요자의 진위 여부도 손빈병법처럼 논란이 많습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에 병법서를 저술하는 관례가 시작한 이래 중국사 통틀어서 분란의 시대에는 계속 병법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전은 훨씬 더 격해지고 드라마틱하고 복잡해지죠. 초한지나 삼국지가 재미있는 것도 춘추 전국시대에 병법서들이 많이 저술되어 이것을 바탕으로 싸우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더 고도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병법서들은 오늘날의 기업 경영, 리더십, 처세술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 자기개발서로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아직까지도 전쟁이 끊이질 않는 시대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고대의 병법서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고전의 기능이니까요. 전 세계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